우리의 이야기는 100년 전 거대한 운석이 대륙에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 직후 저그라 불리는 거대 곤충들이 그 암석 안에서 나타나 전 세계로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이 위험한 생물들은 즉시 인간과 직접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화기는 그 엄청난 수의 생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인류는 광대한 영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 한 천재가 영혼 계약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능력은 여성을 전투 영혼으로, 남성을 그들의 주인으로 변신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힘 덕분에 인류는 남은 작은 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00년 후 현재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크고 빛나는 분홍색 수정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시험은 한 젊은 여성이 수정을 만지면서 시작됩니다. 평가관은 그 젊은 여성이 받은 무기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것은 약한 C급검이었습니다. 그 직후 소녀는 그렇게 낮은 등급을 받은 결과에 실망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의 주인공 한장이 자신이 어떤 재능을 얻게 될지 전혀 모른 채 막 의식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심사관이 다음 사람인 젊은 샤오미를 빨간 부릅니다. 머리의 그녀는 꽤 자신감 있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녀가 수정을 만지자 무대 위에서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어린 소녀의 시야를 가립니다. 갑자기 강력한 창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 늙은 평가관은 젊은 샤오미가 S급 장비인 불멸의 혈창을 얻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군중 역시 그녀의 등급에 충격을 받으며 만약 그녀가 동등하게 강력한 누군가와 결합한다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비를 받자마자 그녀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자친구 한장에게 갑니다. 샤오미는 이제 서로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헤어지자고 차갑게 말하고 그 젊은 남자는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돌아서며 이제부터 자기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한 무리의 소년들이 그 상황을 비웃고 한장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과거에 주인공은 항상 그 빨간 머리 여자에게 복종하며 마사지를 해주고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샤오미는 점심을 내던지고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하는 어린 한장을 무시합니다. 현재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강력한 여자친구를 잃은 그를 조롱하며 그가 그녀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장은 자신이 S급 이상의 재능을 각성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빨간 머리 여자는 그저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으며 한장은 결코 그 정도 수준의 힘을 가질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장의 차례가 되어 그는 천천히 유물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가 수정을 만졌을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관중 모두가 침묵에 잠깁니다. 하지만 군중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눈부신 빛이 무대 위에서 폭발합니다. 젊은 한장은 SSS급 기술인 놀라운 신성 부하를 각성하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즉시 그곳에 있던 모든 여성들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은 주인공에게 달려듭니다. 한 파란 머리 소녀는 자신이 코스플레이어라며 자기 집에서 함께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모든 여자들은 피상적이며 자신의 발전에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외면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의 상태창을 읽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그의 재능이 신성하며 이야기 전반에 걸쳐 자세히 설명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그의 전 여자친구 샤오미가 그의 뒤에 나타나 지극히 뻔뻔하게 자신과 듀오를 결성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 제안을 숙고하며 말문이 막힙니다. 그가 새로운 능력으로 빨간머리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뻔뻔하게도 오늘부터 자기 손을 잡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장은 샤오미의 계약에 대한 모든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자신의 힘에 감명받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그 끔찍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장이 자신의 새로운 힘으로 더 나은 제안을 찾아 떠나고 얼마 후 두 소녀가 아름답기만 할 뿐 2급에 불과한 다른 젊은 여성을 경멸합니다. 소녀들은 이 소녀의 영혼 계약을 얕보며 낮은 등급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자신의 쓸모에 대한 악의적인 말들로 인해 고립되고 슬퍼하는 이 젊은 여성 시아 유에이가 소개됩니다. 그 젊은 여성은 단지 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샤오웨는 달아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그녀는 주인공과 부딪힙니다. 소녀가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우리의 주인공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자 한장은 샤오웨의 상태를 보고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가 2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10대 최강 장비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우리의 주인공을 놀라게 합니다. 한장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동안 웨는 할 말을 잃습니다. 부드럽게 젊은 여성의 머리를 만지며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주겠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그 요청에 매우 당황하고 주변의 다른 소녀들은 그 젊은 남자의 선택에 분노합니다. 첸푸 교장이 상황에 개입하며 그 젊은이가 그렇게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파트너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샤오웨가 주인공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제안을 거절하기도 전에 누군가 잠시 기다리라고 소리치며 도착합니다. 자오후라는 이름을 부르는 한 무리가 나타나 대화를 중단시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몇 분 전 주인공과 헤어진 빨간 머리 샤오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오후는 격분하여 우리의 주인공이 왜 SSS급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위협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젊은 남자의 셔츠를 붙잡고 할아버지는 샤오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 폭력배는 이것이 그의 끝이라고 선언하며 소년의 뺨을 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자오후 부단장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요청한 사람은 첸푸 교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폭력배는 자신의 손녀와 계약이 맺어질 때만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장이 그들을 가로막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샤오웨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어린 샤오웨를 붙잡고 계약을 공식화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주인공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망설임 없이 주인공은 그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한장이 소녀에게 신성한 통찰력을 활성화하자 빛나는 사슬을 동반한 빛이 커플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샤웨가 비명을 지르자 보라색 구체가 그녀 주위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소녀는 장엄한 황금검으로 변하고 시스템은 곧 계약의 성공을 알립니다. 젊은 남자가 칼날을 감상하며 눈앞의 광경에 감탄하는 동안 무기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유대가 SSS급임이 확인되자 관중 모두는 그런 힘의 과시에 할 말을 잃습니다. 잠시 후 샤오웨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감격에 겨워 펑펑 울며 주인공을 껴안으러 달려갑니다. 이 순간 우리는 손녀와 할아버지가 군중 속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린 샤오메이는 주인공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계속 불평하지만 노인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다음날 시험에 잔인한 함정을 설치했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남자는 젊은 여성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묻습니다. 젊은 여성은 매우 기뻐하며 할아버지를 껴안고 감사의 표시로 자기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초대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자오후는 동의하며 좋은 밤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 학생들의 각성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한 장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언론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오후가 빨간 머리 여자를 희롱하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오후는 젊은 여성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대답합니다. 장면은 마침내 완전히 지쳐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샤오미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다음날 식당에서 누군가 그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그는 바로 주인공 한장으로 새로운 파트너와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강한 너무 불균형한 조합이라는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아 유웨이는 주인공에게 그런 창피한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항상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하며 게다가 한장은 그녀에게 아침 식사나 신경 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평가에 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한장을 부르고 그는 재빨리 누구인지 보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는 왕 루마오라는 젊은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는 주인공의 주의를 끌고 과시하기 시작하며 한장이 정말 그렇게 강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 도발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저 그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자신을 샤오메이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그녀만큼이나 오만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을 이용해 말장난을 하고 이는 왕 루마오를 격분시킵니다. 빨간 머리의 샤오메이는 이제 이 새로운 인물과 함께 그의 팔을 잡고 한장을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곧 아카데미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 왕 루마오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큰 경기장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아나운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시험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적어도 하나를 통과하면 성공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장소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관은 샤오미와 왕 루마오로 구성된 첫 번째 조를 부릅니다. 붉은 머리 여자와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가 앞으로 나선다. 문 앞에 선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감에 차 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안에서 무시무시한 발톱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경기장에는 다리가 잔뜩 달린 기괴한 모습의 7급 난이도 거대 곤충이 나타난다. 이내 청년은 전투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여자는 창으로 변하고 왕누마오는 그 괴수와 맞선다. 괴수는 맹렬히 공격하지만 청년은 간신히 피하고 즉시 반격을 준비한다. 왕누마오는 힘껏 적을 내리친다. 창날이 괴수를 꿰뚫기 시작하지만 가피를 뚫지는 못한다. 청년은 다시 공격하겠다며 위로 뛰어오른다. 온 힘을 다해 분노에 찬 그는 괴수에게 돌진해 꿰뚫는 데 성공하고 괴수는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지른다. 그 공격으로 괴수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다. 관중들은 곤충의 단단한 구조를 꿰뚫는 능력에 감탄하며 S급 스킬을 즉시 칭찬한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마침내 그들에게 제거되어 땅에 쓰러진 괴수의 모습이 보인다. 대중의 눈을 피해 한 개인실에서는 주최 측이 학생의 실력을 분석하며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1구역장인 웨이칭은 그들이 낮은 레벨의 괴수를 상대로 비효율적으로 싸웠다며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직후 웨이칭은 헛소리를 하고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리 사부에게 머리를 한 대 맞는다. 2구역장인 린징슈아는 그들이 왜 단 한 방에 전투를 끝냈어야 했는지 설명하며 전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놓는다. 그는 영혼계약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 결국 전투 중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아나운서는 그들이 아카데미 6단계에 도달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깼다고 큰 소리로 선언한다. 한편 관중들은 한자니 스탠면에서 샤오웨보다 훨씬 강력한 S급 붉은 머리 여자를 거절했다며 비난한다. 평가관은 다음 조를 경기장으로 부르겠다고 말한다. 다음 조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동료다. 그들은 큰 문 앞에 서지만 갑자기 주인공은 공기 중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 그들이 전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거대한 1레벨 괴수 10마리가 동시에 공격해온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것이 단지 낮은 등급의 시험일 뿐인데도 적의 수에 놀란다. 경기장의 엑스트라들은 주인공이 그렇게 낮은 레벨의 동료를 선택한 것이 너무 오만하다며 조롱한다. 아나운서는 관중에게 시험 난이도가 학생들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곧 큰 거짓말로 드러난다. 사실 붉은 머리 여자의 할아버지가 한진이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패하길 바라며 주인공을 떨어뜨리려고 아나운서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진다. 아나운서는 속으로 주인공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으니 어제처럼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괴수들이 맹렬하게 두 사람에게 달려들면서 전투가 임박한다. 그리고 전투의 혼돈 속에서 소녀는 매우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빛나는 황금검으로 변한다. 주인공은 능숙하게 무기를 사용하여 단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괴수 10마리를 모두 해치운다. 경기장의 일부 엑스트라들은 소녀가 단지 2급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인상적인 위협을 완전히 믿지 못하며 지켜본다. 관전실에서도 주최 측은 화면에서 방금 본 것에 극도로 놀라며 두 사람의 힘에 감명받는다. 1구역장은 자신은 한때 30초나 걸렸던 일을 두 사람이 단 1초 만에 모든 괴수를 제거했다며 매우 감탄한다. 린징슈아는 주인공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시험 규칙이 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방에 있던 덩치 큰 남자는 학생들이 재능을 낭비하지 않도록 난이도 변경이 의도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조차도 두 사람이 경기장에서 해낸 일을 믿지 못한다. 생각에 잠긴 그는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어쩌면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려면 괴수 20마리가 더 적절한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웨이싱은 자신도 훈련 시절에 그 정도 난이도를 다루었기 때문에 압박을 높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방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두 사람의 결의와 한계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 그 생각에 두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주최 측은 경기장에 괴수 20마리를 한 번에 풀어놓는다. 주인공은 노래와 어디서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유로운 말을 하며 손을 움직인다. 한진의 뒤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황금검이 그의 앞에 떠오른다. 그들의 위치에서 푸른 파동이 솟아나 천장으로 곧장 나아가며 그 지역의 모든 괴수를 공격한다. 그러자 괴수들은 완전히 패배하여 땅으로 쓰러지기 시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은 마치 가벼운 훈련인 것처럼 그게 전부냐고 묻는다. 이 때문에 관중들은 그 청년이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주최자인 웨이칭은 결과에 다시 한번 감명받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을 최대한 빨리 자신의 팀에 넣고 싶다고 결심한다. 3구역장 야치가 나타나 그렇게 경험 없는 듀오를 전장 최전선에 보내는 것은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팀에 쓸만한 지원군이 절실했기에 한잔과 샤오웨이를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사구역장 션젠키는 그 어떤 곳도 두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구역에 있는 유적을 탐사하도록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스꽝스럽게도 다른 두 구역장은 붉은 머리의 션젠키를 향해 닥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때 회의를 주재하는 노인이 소란을 중단시킨다. 그는 그들이 본 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에는 가능한 가장 어려운 레벨로 젊은이들을 한 번 더 시험하기로 결정한다. 같은 방 뒤편에서는 붉은 머리 샤오미의 할아버지가 한잔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주최 측의 선택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시 경기장, 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문이 있고 그 앞에 한 인물이 서 있다. 부패한 평가관은 상부의 결정에 따라 난이도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 3단계 난이도에서는 2레벨 도마뱀 10마리가 썬더버드 10마리와 함께 전장에 나타난다. 관중들은 그 장면에 즉시 겁을 먹는다. 그 괴수들의 놀라운 공격과 방어 협력 때문에 그 정도 난이도를 상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한자는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싸울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전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관중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왕누마오는 젊은 한잔이 매우 오만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괴수들은 재빨리 주인공을 향해 전진한다. 썬더버드들이 일제히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를 낸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움찔하지 않는다. 한지는 황금 검을 사용하여 여러 영혼 병사를 소환하여 곁에서 싸우게 한다. 병사들은 전진하면서 모든 괴수를 한 번에 제거하겠다고 외치며 성공적으로 도마뱀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썬더버드들이 파괴적인 전기 광선을 발사하여 영혼 전사들을 제거해버린다. 광선이 그를 덮치기 직전 주인공은 매우 강한 주황색 기운을 뿜으며 무리 한가운데로 곧장 돌진한다. 한자는 괴수들을 향해 뛰어오르고 관중 모두는 그 젊은이의 용기에 완전히 감명받는다. 그의 검샤오웨를 굳게 쥐고 멋지게 착지하는 모습과 함께 그는 도마뱀과 썬더버드에게 완전히 포위된다. 그러자 한자는 파열진을 발동하며 외치고 그 충격으로 모든 괴수를 날려버린다. 직후 모든 괴수가 완전히 패배한 채 하늘에서 떨어지며 주인공의 괴물 같은 힘을 경기장 전체에 보여준다.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왕루마오는 한진 안에 아직 얼마나 많은 힘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한다. 관전실에서 구역장들은 두 사람이 단 두 번의 움직임으로 그 모든 괴수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다. 방구석의 노사부는 속으로 소녀 샤오웨가 주인공과 함께 싸우면서 능력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생각했다. 노사부는 즉시 그의 집사를 불렀다. 남자는 터무니없는 속도로 주인의 곁에 도착하며 완전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하인이 지금 자신의 용무가 무엇인지 묻자 교수는 집사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소년 한잔의 진짜 힘의 수준을 알아내는 것이 지시라고 말했다. 집사는 시험 중에 이전에 시도해보았지만 그에게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인은 아마도 이것이 젊은 링전의 경우와 같은 신비한 사례일 것이라고 말하며 추론을 마쳤다. 정보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부는 젊은 샤오웨가 가진 괴물 같은 힘 때문에 평가 수정이 잘못 익혔는지 물었다. 집사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슈통 사부는 전체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링전이 가능한 한 빨리 한 잔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를 매우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는 하인에게 두 젊은이 사이의 계약에 담긴 영적 재능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매우 진지하게 집사는 주인에게 그들의 재능이 신농의 소티라고 불린다고 알렸다. 장면은 다시 경기장의 주인공으로 돌아오고 평가관은 한잔이 다음 도전에 나설 확신이 있는지 묻는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젊은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4레벨 무리가 포털에서 나타나 경기장에 등장하며 사납게 포효했다. 거대한 지네가 우리의 주인공에게 다가왔지만 한자는 치명적인 공격을 쉽게 피했다. 직후 젊은이는 그의 마법검 샤오웨를 통해 압도적인 음률의 힘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주인공은 자비 없이 눈앞의 모든 괴수를 해치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괴수들이 멈추지 않고 포털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한지는 그 도전이 자신의 최대치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허리케인을 만들어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젊은이는 무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도전을 계속하여 곧장 9단계로 나아갔다. 전투가 끝난 후 모든 생물체는 한진의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패배하여 그의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평가관은 한잔이 이미 9단계에 도달했으니 시험을 거기서 멈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이게도 영웅은 10단계 난이도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에 안경 쓴 평가관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근처의 관중들은 한잔이 막 힘을 각성했음에도 아카데미에서 전례 없던 단계에 도전하려 하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면은 1구역의 대장 웨이칭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는 자신도 전성기에 겨우 9단계에 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칭 대장이 이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을 때를 회상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웅이 10라운드에서 이긴다면 그는 아카데미 전체의 역사적인 기록을 깨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1구역과 2구역의 대장들은 그 뛰어난 인재를 각자의 팀에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린징쉬아는 그 소년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안경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린징쉬아는 보라색 기운을 뿜어내며 지금 당장 싸움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백발의 평가관은 주인공이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탈진 상태로는 한잔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잠시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가관은 요청을 이해했지만 게임 규칙에 따라 휴식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평가관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녀는 노래 한 곡 길이의 휴식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한지는 매우 빠른 회복을 시작했고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벙쪘습니다. 이것은 관중들로 하여금 영웅과 그의 검인 샤오웨이가 각성 레벨에서 그렇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협력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구역 대장들 사이의 충돌은 그 학생 듀오를 누가 차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계속해서 격화되었습니다. 방구석에서 누군가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주목받고 싶어 큰 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5구역의 대장 리우징춘이었습니다. 그는 한잔이 부상 치료와 에너지 흡수에 매우 뛰어난데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소년을 전투에 이용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웨이칭 대장과 린징춘은 리우징춘을 보며 그 유망한 학생을 두고 경쟁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리우는 그 소년이 전장에서의 사망자를 크게 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5구역 대장은 이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동의한 두 스승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막 몸싸움이 시작되려 할 때 이 사부님께서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어 참석한 모든 이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부님은 8개의 모든 구역이 이미 각자의 책임과 기여가 매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구역은 결정적인 전투에 집중합니다. 제2구역은 전략을 담당합니다. 제3구역은 영토 확장을, 제4구역은 탐사와 정보 수집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제5구역은 치유를 책임집니다. 제6구역은 감시를 맡습니다. 제7구역은 바다를 누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역은 비밀 작전을 담당합니다. 함께 8개 구역은 다샤의 위대한 기둥을 형성하고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부님은 또한 9번째 구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장면은 짙은 연기 속에서 멀리서 크게 포효하는 거대한 생물체로 전환됩니다. 그 생물의 이름은 저그, 모두에게 불타는 야수로 알려진 3단계 몬스터였습니다. 이 사부님은 소년이 몬스터와 싸우며 3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면 10라운드는 완벽한 성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불타는 야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포효를 내지릅니다. 이 포효의 충격파가 경기장을 휩쓸어 여러 구경꾼들을 날려보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왜 저 젊은이가 저렇게 위험한 야수와 직접 맞서려 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한잔과 샤오유에이의 귀여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영웅은 자신의 검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잔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짓밟을 준비가 된 거대한 몬스터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저그 생물체는 즉시 반응하여 거대한 입을 벌리고 젊은이를 향해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화염구를 발사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마지막 순간에 민첩하게 몸을 옆으로 기울여 그 치명적인 공격을 가까스로 피합니다. 한진의 바로 뒤에서 그 생물체의 화염 공격의 파괴적인 충격으로 인해 경기장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진은 이 작은 기회를 포착하여 모든 만화를 검에 집중시키고 강력한 반격을 위해 힘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젊은이는 도약하여 땅 위로 살짝 떠올라 주위의 모든 힘을 모으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힘이 뿜어져 나와 돌풍이 관중석에 있던 대머리 남자의 가면을 벗기고 가발을 찢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근처의 소녀들조차 그런 엄청난 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날아가지 않기 위해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축적된 모든 힘으로 한지는 거대한 몬스터에게 직접 집중된 바람 공격을 퍼붓습니다. 즉시 그의 앞에서 거대한 토네이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더욱 빠르고 맹렬하게 회전합니다. 저그 몬스터는 그 바람 공격에 압도적인 힘을 느끼기 시작했고 곧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그가 단순한 헝겊 인형처럼 회전하며 공중으로 높이 쏘아 올려지는 인상적인 광경만을 보게 됩니다. 날아가면서 불타는 야수는 피할 수 없는 최후를 앞두고 마지막 절망의 포효를 내지릅니다. 잠시 후 거대한 몬스터는 바람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작은 파편들만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관중석에서 구경꾼들은 그 젊은이가 그렇게 미친 도전을 완수하며 방금 보여준 터무니없는 힘에 완전히 감명받아 지켜봅니다. 많은 질투심에도 불구하고 빨간 머리의 샤오미와 그녀의 새 파트너 왕루마오도 주인공의 활약에 눈에 띄게 감명받았습니다. 한잔 자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도전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에 자신의 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주인공 주위의 가상세계가 왜곡되기 시작하며 그 전투 시뮬레이션의 공식적인 종료를 알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의문의 남자가 현장에 나타나 한잔이 모든 도전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그 낯선 이가 누구인지 묻자 그 남자는 침착하게 자신을 린징슈안이라고 소개하며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문의 남자는 자신이 구역 중 하나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려 말하지 않고 젊은이에게 직접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린징슈안은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알고 싶어하고 한자는 저그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직접 대답합니다. 이 솔직한 대답을 듣고 두 사람 가까이에 있던 누군가가 큰 열정으로 젊은이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가온 노인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 물었고 린징슈안은 그를 이 사부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주인공은 그가 다샤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가장인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수통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빠르게 우리는 100년 전 3명의 저그 황제가 다샤를 파괴하기 위해 연합했을 때의 노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이수통은 홀로 새 괴물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다샤를 완전한 파멸에서 구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한자는 사부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제자로 삼고 싶으신지 묻고 이수통은 그렇다고 단언합니다. 그러자 한자는 살아있는 전설에게 훈련받게 된 이 예상치 못한 영광에 매우 감사하며 공손하게 그에게 인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학생 중에서 그 젊은이는 노인의 까다로운 훈련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통은 그에게 선물로 반지 하나만을 줍니다. 사실 그것은 노인이 몇 년 전에 죽인 저그 황제의 뼈로 만든 인벤토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더욱이 노사부님은 그 반지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주인공에게 이 새로운 물건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그것은 낮은 레벨의 저그들을 위협하지만 반대로 높은 레벨의 저그들을 사용자를 향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젊은이가 원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경고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위험을 감수하고 반지를 계속 간직하고 싶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사부님은 안경 쓴 평가관에게 조롱하는 눈빛을 보내며 자신의 새 제자가 겁쟁이가 아니라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직후 새로운 사부님은 학생 한잔과 그의 파트너 샤오웨의 시험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축하하며 식사를 하러 가자고 초대합니다. 그 후 그들은 경기장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새 제자를 받아들인 것을 축하하기 위해 곧장 식당으로 갑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수통 사부님은 그 듀오가 엘리트들과 더 잘 알게 될 수 있도록 몇몇 중요한 인물들을 초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린징슈안은 그 커플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이 구역의 전투구역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구역의 예치, 4구역의 현재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구역의 리우징춘. 우리의 주인공은 참석해준 모든 이에게 겸손하게 감사했지만 매끄러운 머리의 빨간 머리 대장은 모두 가족 같으니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국경을 지키고 있는 6구역 대장과 해외에 있는 7구역 대장처럼 몇몇은 저녁 식사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 8구역 대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8구역 대장이 식당에 갑자기 나타나 조금 늦었을 뿐이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우리의 영웅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를 건네주었지만
한 잔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것만큼이나 재빨리 그 남자는 섬광처럼 현장에서 사라져 모두를 그의 속도에 경악하게 했습니다. 한자는 8구역 대장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성격에 완전히 감명받았습니다. 그 순간 린징쉬아는 젊은이에게 자신과 그의 형제들이 준 선물이 담긴 상자를 선물했는데 그 안에는 듀오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재료, 옷, 기술들로 주인공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구역 사부님들의 관대한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뚱뚱한 노파가 자신을 빼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며 소리치며 식당으로 뛰어들어오자 축하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샤오웨는 그렇게 공공연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이모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놀라고 깊이 당황했습니다. 그 노파는 매우 무례하게도 그 어린 소녀가 보통 집에서 밥을 먹는다며 힘을 각성했으니 이제 놀러 도망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이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 여자는 격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샤오웨의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대기도 전에 주인공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폭행을 막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모는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당장 놓으라며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한잔이 소녀의 힘을 이용해 조종하려는 것뿐이라며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샤오웨는 이 모든 상황과 식당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여자의 뻔뻔함에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폭발하며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무례하게 소녀가 선을 넘었고 매우 버릇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쇼를 벌이며 사구역의 삼촌이 조카의 예의 없음에 실망할 것이라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여자가 계속 언급하는 사구역의 삼촌이 대체 누구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할머니는 저 젊은 놈이 뭔데 감히 자기 팔을 잡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리슈통 사부님에게 손가락질하며 계산하는 주인공의 할아버지냐고 경멸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약 정말로 이 커플을 데려가고 싶다면 금과 집, 차로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3, 4, 5구역의 친척들을 불러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 관계에 더 이상 참을성이 없어진 노사부님은 지도자들에게 빨리 조치를 취해 저 미친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절박해진 젊은이들은 긴급히 전화를 걸어 어떻게 경비가 이 여자를 자신들의 구역에 들여보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상대해줄 강력한 지인들이 많으니 여기 있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며 다시 한번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며 식당 한가운데서 벌이던 그녀의 추태를 중단시켰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고 오늘부로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차가운 미소를 띤 리 사부님은 자신들을 상대하겠다던 그 강력한 인맥들은 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리우 삼촌은 자신을 이 난장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한잔과 샤오웨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 커플을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커서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모 역시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졌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고 모든 소동을 목격한 식당 경비원들은 재빨리 행동하여 바닥과 대중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여자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고함에 인내심이 바닥난 리 사부님은 끌려나가면서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여자에게 압박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유감스러운 사건 이후 샤오웨는 이모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눈에 띄게 당황하고 슬퍼하며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리슈통 사부님은 소녀에게 부모가 없으니 이제 자신들이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라며 위로했습니다. 한잔, 그의 전우들, 그리고 새로운 할아버지인 리 소녀와 우리 주인공에게 함께 살자고 초대하자 소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환영받는 느낌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그들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소동이 끝났으니 이제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 후 언제나 사려 깊은 사부님은 다양한 유형의 사냥꾼에 비유하며 커플에게 고급 요리를 먹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될지, 요리된 것인지, 천천히 구운 것인지, 아니면 데친 것인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이 있기에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소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노인은 자신의 음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린 샤오웨가 주인인 한잔을 위해 음식을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소녀는 매우 기뻐하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둘의 유대는 굉장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린징쉬아는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치면 파트너가 고위 영혼술사에게 중요하고 독특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비밀 설명합니다. 능력 중 하나는 이 영혼 계약 파트너가 두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형태, 다른 하나는 강력한 무기로 구현된 형태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국경에서 그들을 대신해 용감하게 괴물들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린징쉬아는 그렇게 따로 싸우기 위해서는 커플이 계약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왜 2등급 파트너를 선택했는지 질문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계약이 어떻게 무한한 잠재력의 SSS 등급으로 변하는지 설명합니다. 지도자들은 이 폭로에 완전히 놀라며 그런 독특한 능력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력한 숨겨진 신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절대 아무 파트너나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주인공의 늙은 사부님은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화제를 바꿔 지역 지도자들은 사부님에게 대하여 영토가 저그에 맞서 20% 확장되었다고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자 노사부님은 극도로 흥분하며 그룹과 함께 축배를 들기 위해 잔을 들어 올립니다. 저녁 식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그들은 유망한 미래를 축하하며 활기찬 건배를 나눕니다. 하루가 끝나고 축하연이 끝난 후 리 노인은 커플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새로운 거처로 안내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사부님에게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마시고 벌써 취했냐고 농담을 던지지만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은 멀쩡하고 완전히 맨정신임을 보여줍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자는 노인이 그 도시에 그렇게 호화로운 저택을 소유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향수 어린 시선으로 이 저택이 그의 아내가 평생을 살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사부님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정보에 감명받고 순진하게 그의 아내가 집 근처에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은 깊은 슬픔이 깃든 눈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저그와의 그 위대한 전설적인 전투 중에 일어났고 세상은 부당하게도 그녀의 희생을 완전히 잊은 채 리슈통만을 승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사부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런 오래된 상처를 건드려 그녀에 대해 묻지 말았어야 했다고 깨닫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잔에게 샤오웨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며 주인공 영혼의 다른 반쪽을 대표하니 그녀가 곁에 살아있는 동안 동료를 잘 대해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만약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아직 기억한다면 그녀는 역사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사부님에게 정중하게 아내의 이름을 묻습니다. 감동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생의 사랑의 이름이 링메이였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그 벌레들 중 하나를 죽인 전설적인 전투였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 마리와의 싸움에서 그녀는 목숨을 잃었고 대하를 멸종해서 구한 영광은 그녀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몸을 돌리며 노인은 이제 자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 노인은 뒷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그 순간 커플이 나타나 사부님 곁을 지키려 하자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은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으니 노인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겠다고 말하고 이것은 사부님에게 젊었을 때의 자신과 아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남자는 이제 주인공이 팔극권이라는 무술 훈련을 시작할 시간이라며 이는 소년이 더 강해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미친 듯한 함성과 함께 리 사부님은 힘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나무를 반으로 부러뜨립니다. 그는 소년에게 인체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게 해주는 숨겨진 혈점인 팔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빠르게 주인공은 노인이 선보인 유연한 움직임을 모방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소년이 이미 그 기술에 매우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이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몸을 통해 흐르기 시작했고 이는 소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능력을 완전히 숙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스승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훈련하는 동안 리슈통은 팔문 기술을 사용하여 실전에서 실제 싸움이 어떤 것인지 소년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인상적인 속도로 리슈통 사부님은 젊은이의 가슴에 직접적인 펀치를 날려 그를 몇 미터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은 땅에 누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노인은 그에게 거만하게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편 노인은 마침내 새로운 제자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수할 수 있게 되어 눈에 띄게 기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반면에 한자는 진짜 위험을 깨닫고
앞으로의 훈련에서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말아달라고 사부님께 필사적으로 애원합니다. 다음날 칭탕 아카데미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샤오웨가 얼굴이 많이 아프냐고 묻자 소녀는 그런 느낌은 오랜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한 무리의 멍청한 소년들과 마주칩니다. 바로 왕누마오, 그 거만한 빨간 머리 샤오미의 앞잡이입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거둔 성공에 대해 젊은이의 얼굴을 비웃으며 나타나 그렇게 등급이 낮고 약한 동료를 둔 것을 조롱합니다. 혼란스러운 순진한 샤오웨는 그 모욕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 소년이 관심을 갈구하는 바보에 불과하다고 재빨리 설명합니다. 그 직후 두 사람은 그 소년을 무시하고 함께 학장실로 들어갑니다. 학장은 한잔과 샤오웨에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의 최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엄숙하게 알렸습니다. 즉시 그는 그들에게 공식 서면 통지서를 건네고 가능한 한 빨리 조직에 임무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공 한자는 갑작스러운 명령에 다소 불안감을 느꼈고 학장은 임무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결정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인공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고 그는 이것이 더 강해지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설 때 그 불량배는 주인공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길 수 없는 규칙이 있다며 다시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복도에서 마주선 바보 무리는 끊임없이 커플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 한자는 이미 그 건방진 벌레를 곧 끝장내기로 결심하고 진지하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잔을 도발하기 위해 불량배 왕은 빨간 머리 샤오미와 밤새 함께 보내 힘이 2배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주인공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결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엄청난 힘으로 주먹을 부딪혔고 대학 복도에 큰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불량배의 팔은 주인공의 터무니없는 힘과의 충돌 즉시 부러졌습니다. 큰 비명을 지르며 아이처럼 울면서 그 젊은이는 취약해졌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주인공 한자는 그 바보에게 또 다른 일격을 가하려는 듯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어서 적의 얼굴에 또 한 번의 잔혹한 펀치를 성공시켜 싸움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결과 불량배 이파는 그토록 바다마땅한 구타를 당한 후 차가운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 현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학장이 방에서 나와 그 소년을 도울 간호사를 외쳤습니다. 그 후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서비스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접수원에게 그 구역의 특수부대에 즉시 합류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는 그 젊은이를 꽤 놀라게 했습니다. 접수원은 그에게 이미 두 사람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그들이 치명적인 전투에 가게 될 재능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입력하여 이제 한잔이 이끌게 될 527팀을 등록했다. 그 후 접수원은 두 사람에게 구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뒤쪽에 있는 방을 가리키며 두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문을 열자 한잔과 샤오웨는 바닥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완전히 엉망인 장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더러움은 그들을 완전히 역겹게 만들었다. 어수선한 방 안에는 빨간 머리 여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게으른 남자가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 과음을 한 것처럼 보였다. 빨간 머리 여자가 그들이 누구냐고 묻자 우리의 주인공 한자는 자신이 527팀의 리더라고 밝혔고 그녀는 새로운 대장의 등장에 꽤 놀랐다. 침대에 있던 듬성듬성한 수염의 젊은 남자가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어린 남자를 대장으로 두는 것은 모욕이라며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다. 그러고는 자기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완전한 바보처럼 행동하며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침대에서 뛰쳐나온 남자는 즉시 어린 샤오웨를 보고 뻔뻔하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냐고 물었는데 이는 우리 주인공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분노한 한자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하여 그의 파트너에 대한 무례함을 벌하기 위해 젊은 남자의 배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그 일격에 남자의 입과 코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 펀치의 위력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 바보를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렸고 그는 등에 큰 충격을 받고 벽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빨간 머리 여자는 이판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를 부르며 자기가 쉬러 가는 동안 새로운 대장 앞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홍잉웨이라는 이름의 그 소녀에게 돈만 달라고 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젊은 빨간 머리 여자는 그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제 일어선 바보 이파는 팀이 완전히 쇠퇴하여 마실 술조차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에 접속하면서 그 젊은 남자는 한 잔이 팀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매우 의심스럽게 말했다. 이파는 다른 팀들과 비교한 그들 팀의 자격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매우 눈에 띄는 한 가지는 그들이 랭킹에서 꼴찌라는 사실이었다. 그 게으른 젊은 남자는 이미 주저앉으며 인원 감축으로 인해 그들의 순위 때문에 하위 구역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위 구역은 완전히 혼돈 상태이며 규칙이 전혀 없어 생존이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술이 다 떨어졌으니 이파는 영구적으로 강등되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팀의 소녀가 이파는 이제 살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그를 짐짝처럼 데리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한자는 자신감 있게 그 그룹을 엘리트 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주인공은 그들을 맞이했던 신비한 빨간 머리 여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녀 옆에 앉았고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소녀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누구냐는 빨간 머리 여자의 질문에 영웅은 그 능력이 자신의 진정한 힘의 작은 시범일 뿐이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젊은 한자는 진심으로 빨간 머리 여자에게 그의 눈에는 그녀가 팀의 위상을 함께 높이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침내 한자는 그룹 내 경쟁이 아닌 협력만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모든 임무 수입의 절반을 그녀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제안을 한다. 여자는 그의 의도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몇 초간 그를 쳐다보다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린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가능한 임무들을 분류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책임을 맡는다. 소녀는 시스템에서 그룹에 적합한 3가지 임무를 찾았다고 그에게 알린다. 하지만 모든 임무가 터무니없이 쉬워서 그것들만 해서는 조직의 순위를 올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의 영웅 한자는 그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줄 임무를 선택하려 한다. 망설임 없이 젊은 남자는 일부적으로 섬멸하는 임무를 선택한다. 이것은 바로 가장 위험한 임무이자 그룹에게 가장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빨간 머리 홍잉웨이는 그 임무가 승리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려면 최소 6명의 숙련된 전투원을 추천하기에 그것에 맞서고 싶어하는 그가 미쳤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마치 그에게는 또 다른 간단한 시험인 것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화난 엑스트라 무리로 전환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맞기 전에 그 임무가 이미 수락되었다는 것을 막 발견했다. 결심을 굳힌 이 엑스트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상황의 책임자를 찾아가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위험지대를 걷고 있는 3인조에게 돌아간다. 빨간 머리 여자는 생명 탐지기가 근처에서 2레벨 곤충 8마리를 발견했으며 아마도 둥지를 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두 사람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동료를 보고 그저 웃을 뿐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모든 그룹 멤버의 주의를 끈다. 한자는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고 마치 곤충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적들을 향해 돌진한다. 빨간 머리 여자는 그가 혼자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공황에 빠져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즉시 그 젊은 남자를 뒤쫓아간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우리 주인공이 이미 저그와 벌이고 있는 전투를 돕기 위해 그를 뒤쫓는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을 때 장면은 예상치 못했다. 그 지역의 모든 괴물들은 이미 쓰러져 땅에 완전히 흩어져 있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라며 젊은 한잔의 진짜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한다. 그는 임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료되었으므로 상당한 돈에 팔 수 있는 시체에서 귀중한 재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주인공은 그녀가 기지로 데려갈 수 있는 쓰러진 실종 수호자가 땅에 있기 때문에 빨간 머리 여자를 뒤에 남겨둔다. 1시간 후 그 임무를 노리고 있던 다른 팀의 일부 멤버들이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한다. 그들은 임무가 이미 완료된 것을 보고 놀라며 10마리의 2레벨 곤충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설명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고 모든 괴물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으로 쓰러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 일의 책임자가 이미 새로운 임무를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장면은 그 3인조가 달성한 임무의 성공 때문에 매우 짜증이 난 좌우 후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기관 접수원으로 전환된다. 그 남자는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임무 성공 소식을 듣고 극도로 화를 낸다. 격분한 좌우후는
게시판의 모든 임무를 즉시 가져가도록 명령하여 그의 경쟁자를 위한 미래의 모든 일자리를 막아버린다. 장면이 다시 바뀌어 이제 주인공과 그의 스승 리슈통이 그의 집에서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인은 소년에게 자오후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현재는 도시 수호자들을 상대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승은 소년에게 국가의 팀이 성장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는 나뭇가지처럼 다루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승이 소년을 훈련시키기로 선택한 이유라고 말한다. 그는 한잔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혼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화제를 바꿔 주인공은 스승의 비기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그는 약간 좌절한 채 현재 상태에서는 혼자서 훈련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늙은 리슈통은 그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구절을 기억하라고만 말하는데 이는 젊은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얼마 후 주인공은 거실 소파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다. 그때 샤오웨가 약간 어색하게 나타난다. 그녀는 그날 밤 그와 같은 방에서 자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교수님이 집안의 다른 모든 문을 일부러 잠갔다고 설명한다. 젊은 남자는 소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바닥에서 잘 수 있다고 정중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침대에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밤은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쉬는 것으로 끝난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다른 2인조와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팀의 방으로 간다. 두 멤버가 한잔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아카데미 시험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란다. 부끄러워하며 그들은 만난 날 젊은 남자를 과소평가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빨간머리 홍잉웨이는 우리 주인공처럼 강한 사람은 그들처럼 실패한 그룹에 머무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며 그룹의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의지가 충분하다고 거듭 말한다. 그러자 이파는 이제부터 그룹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주인공이 자오후, 즉 이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젊은 남자를 괴롭히려는 그 난폭한 자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빨간머리 여자는 매우 걱정하며 구역의 모든 임무가 이미 다른 팀에 의해 수락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룹이 공식적으로 도시 전체에서 일거리가 없어진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보이콧에 전혀 좌절하지 않고 주인공은 장치를 집어들고 이웃 도시의 임무를 찾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도시 간의 경로는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경고했다. 도로들은 알려지지 않은 높은 레벨의 괴물들로 들끓었고 많은 그룹들이 최종 목적지에 살아 도착하지도 못하게 했다. 장면은 한 잔의 그룹이 완전히 텅 빈 도로를 따라 지프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그들은 도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난 여러 거대한 곤충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어린 샤오웨는 어떤 종류의 생물이 그들을 쫓고 있는지 물었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1레벨 저그이며 항상 무리지어 움직이고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예전에 주정뱅이였던 남자 이판이 뒷좌석에서 깨어났다.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룹은 수평선에서 무시무시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여러 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었다. 수천 마리의 곤충으로 형성된 거대한 검은 허리케인이 지프의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이 허리케인 바로 앞에는 치명적인 폭풍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또 다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다른 차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우리의 영웅들은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지프를 위험 쪽으로 직접 돌렸습니다. 그들은 도로에서 차량으로 매우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주정뱅이 이파는 차 뒤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머리에서 액체가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홀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짐승들에게 쫓기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차량 안에 개인 경호원과 함께 있던 매우 중요한 여성 샹시팅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경호원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원군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약 5분 안에 폭풍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에 절망한 그는 부하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여성은 통신기를 잡고 그들이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매우 단호했고 이미 괴물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위 차량들이 도로에서 동시에 미끄러졌고 남자들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즉시 두 남자가 거대한 곤충떼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공격은 검은 허리케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모든 남자들은 토네이도에 격렬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호위대 전체가 밖에서 파괴되는 동안 그 여성은 트럭 안에 남아 펑펑 울면서 부하들의 절박한 비명 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젊은 샹시팅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곤충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웅 한잔이 생물 허리케인을 향해 거대한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그 살아있는 폭풍 한가운데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샹칭과 그녀의 경호원은 주인공이 혼자서 곤충 무리를 흩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능력에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괴물 허리케인은 공격에 반응했고 다양한 검은 발사체들이 한잔을 향해 직접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맞기 전에 이전의 주정뱅이 이판이 그의 앞에 나타나 자신의 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이 충격의 결과로 이판의 몸은 격렬하게 꿰뚫렸습니다. 그는 몸에 여러 개의 검은 가시가 박힌 채 차 뒤쪽으로 무겁게 쓰러졌습니다. 한자는 재빨리 가시를 제거하려 했고 그것들이 이미 독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매우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시들이 이판의 몸에서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고 상처는 마법처럼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생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젊은 영웅은 그 남자의 진정한 재능이 단지 물리적 저항력이 아니라 SS급 불멸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지는 불멸의 특성이 그의 몸이 파괴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불멸의 이판은 잔뜩 우쭐해져서 주인공이 애원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실제로 무엇인지 밝힐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영웅은 그 도발에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 직후 차가 아직 움직이는 동안 젊은 샤오웨는 첫 번째 임무 장소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판은 이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순간 훨씬 더 큰 곤충떼가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진격해왔고 매우 기괴한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공은 젊은 샤오웨에게 저 모든 생물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기 위해 그녀의 무기 형태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괴물들은 점점 더 그룹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웅은 한 번에 여러 괴물을 베어버리는 강력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에 이판은 그런 파괴적인 힘에 입을 떡 벌렸고 빨간 머리 홍잉웨이는 한 잔의 힘에 점점 더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각, 기관의 화면에 모든 임무가 완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알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중요한 관리들이 모여 그 지역의 작전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도시의 임무가 우리 영웅의 팀에 의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속도로 완료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임무 보고서를 지켜보았습니다. 상황에 짜증이 난 그들은 책임 있는 팀을 직접 대면할 생각으로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마 뱀떼를 소탕하는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한 건장한 남자가 앞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한진의 팀이 이미 그 임무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분대장은 급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운전사에게 즉시 차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한 젊은 남자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어리석은 리더가 그들과 맞서는 것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차가 도시를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멸의 이판과 파란 옷의 소녀 샤오웨를 동반한 주인공 한잔의 차였습니다. 장면은 도시 수호자들의 중앙본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는 도시 전체 지휘체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남자인 수밍쉬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의 시스템 데이터를 보며 그 지역의 모든 어려운 임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료되었는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주인공의 팀이 최근 그 지역에 들어와 모든 생물들을 혼자서 처리했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곧 그의 조수가 사건에 대한 모든 실제 파일을 가지고 도착했고 수밍차는 비서에게 즉시 방을 나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소식에 흥미를 느낀 쉐밍차는 이 이례적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에 비밀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그 미스터리한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사령관은 그 그룹의 각 구성원이 극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밀 문서들 중에서 사령관의 주의를 훨씬 더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공 한 잔의 개인 파일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기록에 시스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조사하기 전에 그의 책상 위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다름 아닌 제2구역의 리더 린징 쉬안이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밍 쉬안에게 그 파일들이 그의 접근 수준을 훨씬 넘어서므로 즉시 그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령관은 린징 쉬안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이 한 잔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전체 상황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거대한 지네가 우리의 주인공을 향해 똑바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물이 이미 전투 상처로 뒤덮여 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영웅 한진에 의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그룹은 그날의 18번째 임무를 막 완료했고 주인공은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빨간 머리의 홍잉웨이는 시스템에서 팀의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 판은 그들의 뛰어난 성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머리 여자는 그들이 1800점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여전히 꼴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 전체는 그 소식에 극도로 놀랐습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즉시 시스템이 자신들을 상대로 속이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곧 10여 개가 넘는 경쟁팀들이 다른 임무들을 함께 완수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팀들의 점수는 우리 주인공의 팀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그룹은 그것이 좌우후의 또 다른 계략일 뿐이라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한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세를 뒤집을 좋은 기회가 아직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룹은 딥블루시티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주인공과 그의 파트너 샤오웨는 서둘러 노사부 리슈통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노인은 그룹이 임무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들이 실제로 점수를 좀 얻기는 했지만 최종 순위 결과는 전혀 좋지 않았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대화 중에 그들은 이전에 그룹이 도로에서 곤충 허리케인으로부터 구했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노사부는 그 소녀의 가족이 그들이 사는 지역 전체에서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상 그 소녀를 자신의 친손녀처럼 여겼으며 잘하는 것을 지켜봤고 결코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에게 바로 그 소녀 샹시팅이 그녀의 여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구조 덕분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노사부는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두 젊은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아한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열어 빛나는 두 개의 작은 병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사실 강화 물약이었습니다. 문제의 서류 가방은 노인이 설명하기를 젊은 남자가 몇 시간 전에 도왔던 샹시팅의 호송대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녀 자신이 그 물건을 우리의 영웅에게 보상으로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의 작은 병에는 그것을 섭취한 사람의 신체적 속성을 증가시키는 희귀한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신체적 힘, 속도, 반사신경 및 신체 내구성을 두 사람은 상시켰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액체를 마셨고 즉시 마치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는 것처럼 혈관을 통해 흐르는 엄청난 힘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은 감탄하며 자신의 동료 야외가 자연의 4대 원소에 직접 기반을 둔 새로운 유형의 신성을 해제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지는 시스템에서 레벨업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무기와 함께 사용할 강력한 새로운 음악적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힘을 흡수한 직후 주인공의 전화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머리 동료가 긴급한 소식으로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극도로 어려운 임무를 찾았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제공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인공과 그의 파트너는 팀을 찾기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한편 다실에는 사장님과 그의 집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이는 주인에게 링젠 아가씨를 찾았지만 그녀가 캉하이에 있기 때문에 노인을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알렸습니다. 팀에 다시 합류하자 빨간 머리 여자는 우리의 영웅에게 그 임무를 맡고 괴물을 추적할 의향이 정말로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탐험가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우려를 끊고 적색 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적색 등급의 위협은 그들이 저 괴물을 막지 못하면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술주정뱅이 이파는 도전에 들뜬 대장과 건배를 제안했고 빨간 머리 여자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장면은 이전에 우리 주인공을 경멸했던 엑스트라 무리로 전환되었다. 이제 그들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구역에 내리치는 격렬한 뇌우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임무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고 그들 중 한 명은
왜 상급자들이 그들에게만 임무를 맡기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남자들 중 한 명이 우리 영웅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지역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생물에게 좋은 미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팀이 폭풍우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 영웅은 일행에게 그 지점부터 매우 조심하라고 촉구했다. 빨간 머리 여자는 만약 그들이 전진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 사람은 진정으로 도전에 임했다. 일행은 마치 큰 창고 같은 밀폐된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샤오웨는 그 장소가 감시당하는 느낌을 주며 언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젊은 여성은 우리 주인공의 팔을 붙잡고 무섭고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곳이 심지어 그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빨간 머리 여자는 실제로 그렇다고 동의하며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무 정보에 따르면 이 판은 일행에게 목표를 완수할 시간이 30분밖에 없으며 실패하면 그 생물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빨간 머리 여자는 앞을 가리키며 저것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구체인지 물었다. 곧이어 그들은 바로 앞에 떠있는 거대한 검은 구체를 발견했다. 주인공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을 제거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그들 아래의 땅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붉은 유사로 변해 빨간 머리 여자와 불멸의 이 판을 삼켜버렸다.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며 거대한 돌벽을 형성했다. 익스플로러 몬스터의 두 번째 능력은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무기, 도구, 심지어 땅 자체에도 힘을 주고 빼앗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기에 샤오웨는 함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영적인 검으로 변했다. 이제 한자는 벽을 향해 여러 차례 공격을 퍼부었다. 타격은 충돌과 함께 폭발하며 작은 균열을 만들었지만 그 균열은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영웅을 감탄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토록 터무니없는 재생 능력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인공 주위로 더 많은 벽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곧 젊은이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그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영웅의 등 뒤에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간신히 피했고 그 생물은 결국 벽에 삼켜졌다. 두 사람은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이전에 보았던 엑스트라 무리로 전환되었다. 그들의 리더는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무리 중 한 빨간 머리가 그들은 모두 충분히 강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전과 같은 벽들이 그들 주위에 나타났다. 빨간 머리는 안개 속에서 실루엣이 나타나는 동안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대장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말을 걸려 했을 때 그 남자는 공격을 받고 목을 잡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그제야 그는 벌레들이 리더의 정신을 침범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직후 벌레들은 그의 정신 또한 침범했다. 우리는 다시 빨간 머리 홍잉웨이와 그녀의 불멸의 동료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소 아이러니하게 그가 죽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운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 선물을 신의 축복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에게 불멸은 또한 영원한 저주였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그곳을 떠날 수도 없으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여자는 손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그들을 가두고 있는 돌벽에 강력한 마법을 날렸다. 그 구조물은 마치 안에서부터 썩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다. 피어오르는 먼지 속에서 그들은 어떤 실루엣을 식별할 수 있었다. 빨간 머리 여자는 한잔 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주인공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영웅은 손쉽게 공격을 피하고 기둥 꼭대기에 착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룹 전원이 제외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거대한 돌손이 조용히 그들 뒤에서 나타난다. 그 거대한 팔은 두 팀원을 그 자리에서 짓뭉개려 했고 그들에게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주인공은 공격을 가로채 정밀한 일격으로 공중에서 파괴했다. 그는 모두에게 즉시 후퇴하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바로 앞에서 거대한 돌 생물이 마치 살아있는 산처럼 솟아오르며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공은 질풍이라는 공격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것은 괴물이 다가옴에 따라 그룹 주위에 허리케인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 생물이 공격할 때 빨간 머리 여자와 술주정뱅이를 멀리 내던지는데 성공한다. 그 주먹은 너무 강력해서 그 장소에 충격파를 만들어냈다. 우리 영웅은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검은 구체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주인공에게 자신들이 엄호하는 동안 전진하여 구체를 파괴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순간 돌생물이 앞으로 돌진하며 주먹으로 그들을 치려 한다. 불멸자는
앞으로 몸을 던져 방패를 활성화하고 충격을 견뎌낸다. 그는 이 힘을 6번만 더 쓸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것은 주인공이 검은 구체를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괴물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게 한다. 다음으로 젊은이는 거대한 번개를 소환하여 그 생물을 격렬하게 타격한다. 에너지는 괴물의 머리를 직접 강타했고 검은 구체는 전기 충격과 함께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불멸자는 그들이 성공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자 그는 공격 후 심각하게 부상당한 주인공을 본다. 우리 영웅은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고 동료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거대하고 기괴한 곤충이 그들 앞에 나타나 전투를 계속할 준비를 한다. 괴물은 오만한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며 바로 그 순간에 여기 있는 모두를 끝장내겠다고 위협적인 어조로 선언한다. 바로 그 뒤에 빨간 머리 여자가 나타나 성체 익스플로러는 정말 놀랍다고 말한다. 그녀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괴물에게 환상 능력을 사용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한다. 연기 속에서 우리 주인공은 동료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빨간 머리 여자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갑자기 표정을 바꾼다. 그녀는 이제 그들 모두를 죽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세히 관찰하자 주인공은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소녀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적으로 희생자들의 마음을 인형처럼 조종할 수 있는 기생 괴물이다. 역사에 따르면 한 강력한 전사가 이 생물에게 기생당해 도시 전체를 파괴한 적이 있었다. 막대한 손실 끝에 조직 전체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침내 그 전사를 막을 수 있었다. 모두가 이 종이 32년 동안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영웅 앞에 있었다. 젊은이는 불멸자에게 자신이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동안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한다. 어린 익스플로러를 흡수한 후 적의 구체는 크기가 10배로 커졌으므로 한자는 공격에 잡히지 않기 위해 속도를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그는 이 판이 노래 한 곡, 길이의 시간만 벌어주면 된다. 그러자 우리 주인공은 엄청난 힘을 발산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재생한다. 감염된 빨간 머리 여자는 괴물에게 빨리 행동하라고 소리친다. 곤충은 그들 쪽으로 강력한 파란색 레이저를 발사하지만 불멸자는 재빨리 전진하여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활성화한다. 압도적인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막아낸다. 그러자 그 생물은 감염된 빨간 머리 여자를 이용해 불멸자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고 그의 의식 또한 침범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 판은 재빨리 반응하여 그녀에게 박치기를 해서 조종에서 벗어난다. 이로 인해 이전 그룹의 리더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작은 곤충이 여자의 머리에서 쫓겨난다. 그 생물은 여자의 정신에서 나와 다시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불멸자는 이제 불멸 능력을 2번만 더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그 생물을 밀어낸다. 그는 결국 그 하등한 존재를 짓뭉개버린다. 거대 괴물이 또 다른 파란 광선을 발사하지만 방패가 성공적으로 막아낸다. 술 주정뱅이 이판이 영웅이 모든 것을 끝내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 묻자 한자는 그저 불멸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검을 보낸다. 샤오웨가 인간 형태로 돌아오고 주인공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작은 곤충들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혼자 그들의 리더와 맞선다. 젊은 남자가 사악한 생물에게 거대한 노란색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민첩하게 피하고 천천히 자신의 입에서 기괴한 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공격하고 주인공은 맨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괴물의 엄청난 힘은 그대로 튕겨나갔고 괴물은 젊은 남자의 엄청난 힘에 놀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스승이 준 특수 장갑이 드러나는데 이 장갑이 충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합니다. 그 직후 두 사람은 맨눈으로 따라가기 거의 불가능한 속도로 격렬한 전투를 벌이며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싸움 도중 둘 다 서로의 어깨에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정면 대결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한지는 생각 속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생물을 끝장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탐험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생사의 기로에 선 느낌이며 지금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갑에서 힘을 뿜어내며 젊은 남자는 블록 브레이커를 활성화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괴물과 마주선 채 그는 괴물의 가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립니다. 그 일격은 너무나 잔혹해서 괴물의 몸이 공중에서 분해되어 조각나 땅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괴물의 머리는 여전히 영웅이 진정으로 패배한 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공을 놀라게 하는데 그는 그것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괴물의 몸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은 팀원 모두를 완전한 충격과 절망에 빠뜨렸고 술주정뱅이는 또한 대장에게 빨간 머리가 사라졌다고 알립니다. 그때 어디선가 쇠사슬이 그룹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괴물은 양손에 거대한 바위를 쥔 채 팔을 들어 올렸고 엄청난 압력이 그룹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술주정뱅이는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붙잡고 대장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불멸성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고 그의 몸 곳곳에서 여러 개의 균열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자는 이 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괴물 위에 거대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룹은 누가 어떻게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힘이 주인공의 스승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뿜어내며 마차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가 감사를 표하거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격렬한 싸움 끝에 그의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마지막 순간에 동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침내 주인공은 병원 침대에서 갑자기 깨어났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샤오웨를 발견했습니다. 그 직후 우리의 젊은 영웅은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란머리 소녀는 그가 기절한 후 스승님이 괴물들을 제거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전사는 이 판의 행방을 물었고 그의 동료는 친구가 불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젊은 남자의 회복이 꽤 느리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환자가 침대에서 사라진 것 같다며 이 판을 찾는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샤오웨는 괴물들이 빨간 머리 소녀를 데려갔고 불멸자는 아마도 혼자 그들을 쫓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또한 임무의 총 손실을 밝혔는데 현장의 모든 아이템이 압수되었고 100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주인공은 스승이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물으며 노인에게서 어떤 지도를 기대했습니다. 소녀는 침착하게 그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두었고 구체적으로 주인공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행동에 담긴 스승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은 한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면은 조연 그룹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자오후가 영웅의 전리품을 그들이 갖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관대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듀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리더의 현재 행방을 묻자마자 방해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있던 폭력배 중 한 명이 젊은 전사 앞에서 매우 대담하게 행동하며 주인공을 도발하려 했습니다. 장난칠 인내심이 없었던 젊은 남자는 그의 얼굴에 강한 뺨을 날렸고 힘없는 남자는 단단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나머지 범죄 집단에게 도전하며 자신에게 덤벼볼 사람이 또 있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잔의 힘을 보고 조연들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녹화하여 자오후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보스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쓰러진 남자는 격분하여 일어나 칼로 공격하려 했지만 주인공은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오후 자신이 방에 나타나 침입의 진짜 이유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영웅은 단호하게 지금 당장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고 싶고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덩치는 부하들에게 싸움 비디오를 당국에 보내라고 명령하며 젊은 남자를 매우 심각한 처벌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자오후의 부하들은 당국이 지역 수호자들의 내정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부정적인 답변에 극도로 짜증이 나서 분노에 차맨 손으로 통신기를 부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그 덩치는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 문제없이 이 갈등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주인공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도시 금고에 들어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허락을 원했습니다. 남자는 그 대담한 제안에 심하게 망설였지만 결국 젊은 남자가 자신의 손에 맞는 것만 가져간다는 조건을 걸고 수락했습니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젊은 남자가 이미 스승이 준 마법 반지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많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희귀한 유물이었습니다. 그 직후 우리는 영웅이 마침내 금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는 완전 소탕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자오후는 부하들에게 손바닥만 사용해서는 누구도 귀중한 것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에서 주인공은 동료가 준 특별한 안내서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금고 안에 모든 숨겨진 보물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뼈 유해와 거대한 곤충의 날개 그리고 선반에 흩어져 있는 몇몇 약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6단계
게이 단단한 갑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스승이 선물로 준 차원 반지 안에 이 모든 귀중한 아이템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주인공이 차분하게 금고를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의 파트너가 그에게 달려와 무엇을 가져갔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전리품에 대해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하며 그들이 완전히 둘만 있을 때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웅이 떠났을 때 자오후는 젊은 남자가 명백히 빈손으로 그곳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재고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자 악당은 주인공이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의 절반을 쓸어갔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부하 한 명이 절도 사실을 관할 당국에 알렸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이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공이 평화롭게 쉬고 있을 때 샤오이 웨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지난 전투에서 그를 잃을까봐 매우 두려웠다고 부드럽게 말하며 주인공에게 같은 방에서 자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려 할 때 검은 머리에 잠옷을 입은 소녀가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 그 순간을 완전히 방해했습니다. 그 거대한 집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며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누구냐는 질문에 그녀는 자신을 리 슈 통 스승의 손녀인 리 링젠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저택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관찰 능력을 사용하여 주인공은 그 소녀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웅은 잠옷 차림의 소녀를 보고 조금 당황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이것이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그 옷이 자신의 창의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소녀는 침대에 함께 눕자고 제안했고 이는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샤오웨는 완전히 오해하고 바로 지금 막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링제는 단지 주인공과 계약을 맺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파란 머리 여성은 눈에 띄게 안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웅은 젊은 여성에게 만약 그들이 계약을 맺으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가 더 높은 등급으로 각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특이한 방식으로 잠옷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이는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예상하지 못한 주인공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이 쓴 책에서는 마법 계약이 항상 당사자들 간의 큰 신체적 근접 후에 이루어진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리링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우리 영웅 듀오를 약간 놀라게 했지만 주인공 한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녀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마법적인 에너지 사슬이 나타났고 계약이 체결되어 소녀의 힘이 진화했습니다. 계약 의식을 마치자마자 우리 영웅은 젊은 여성의 새로운 힘을 칭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시험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샤오웨는 상황에 약간 불편해 보였고 물 한 잔을 가지러 부엌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엌에 도착했을 때 파란 머리 소녀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샤오웨는 두 동료가 소녀의 새로운 변신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주인공은 새로운 멤버인 리링진이 그녀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아략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은 실종된 빨간 머리 소녀를 찾기 위한 다음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었고 샤오웨는 재빨리 그녀에게 빨간 머리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젊은 리 링제는 도시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수색을 시작하자고 집을 떠나기 전 주인공은 모든 멤버에게 저그 괴물을 유인하고 크게 격분시키는 특별한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안에서 모두가 즐기고 있을 때 우리 영웅은 바텐더에게 바이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곳을 지나갔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그를 매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한 잔이 파티의 모든 술값을 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공짜 술을 축하하는 동안 주인공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텐더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큰 빚을 졌고 그녀를 찾는 남자가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묻는 사람에게 주라며 닫힌 상자를 남겼다고 말했고 그 미스터리한 물건을 젊은이에게 건넸다. 상자를 열자 저그의 번식 주기가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7마리의 기생충이 풀려났다는 경고가 담긴 쪽지가 있었다. 갑자기 젊은이는 읽던 것을 멈추고 친구들에게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에서 그는 그 자리에 수상하게 서 있던 안경 쓴 남자와 우연히 부딪혔다. 느닷없이 그 남자는 극도로 짜증을 내며 주인공에게 정말로 해를 입힐 기세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자가 주먹을 날렸을 때 우리 주인공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를 엄청난 힘으로 밀쳐냈다. 남자가 쓰러지자 그의 목덜미에서 저그 이클립스 괴물이 튀어나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주인공을 공격하려 했다. 한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직 공중에 있는 그 생물을 파괴했고 단 한 번의 정확한 움직임으로 즉각적인 위험을 끝냈다. 그 후 나머지 팀원들이 화장실에 도착해서 무슨 일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알고 싶어 했다. 저그 이클립스 괴물에게 지배당한 인간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 순간 자오에는 7마리의 괴물 중 하나를 이미 찾았으니 이제 나머지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화장실을 나섰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마체테를 들고 나타나 우리 주인공을 공격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에 피하고 그 남자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즉시 차가운 바닥에 쓰러뜨렸다. 재빨리 정신을 조종하는 생물이 남자의 머리에서 튀어나왔지만 주인공은 아직 공중에 있는 그 벌레들을 제거했다. 그 후 파란 옷의 여자는 쓰러진 남자가 자오후에 신뢰받는 부하 중 한 명임을 알아봤다. 우리 주인공은 점들을 연결해 그 나이트클럽에 있던 모든 사람과 감염된 남자들이 악당 자오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오후의 사무실로 전환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폭력배가 학생에게 침착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느닷없이 누군가 화를 내며 문을 열었고 그것은 설명을 요구하러 온 불멸자 이판이었다. 즉시 그는 그 거구를 부패와 도시의 각성한 학생들을 조종하기 위해 벌레들을 사용한 것으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늙은 자오후는 냉담하게 이판의 아내는 죽었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판은 사악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그 폭력배의 탓이고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했다. 자오후는 그 여자의 죽음은 단지 불운이었다고 주장하며 회피하려 했고 불멸자에게 지원군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그 순간 여러 명의 폭력배들이 불멸자를 에워쌌다. 그러자 노인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모든 불량배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그를 끝장내기 위해 뒤에서 그 남자를 공격하려 했다. 불멸자는 싸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주인공 한진이 도착해 문 앞에 있던 모두를 쓰러뜨렸다. 모두 그의 등장이 놀랐고 주인공은 도망치고 싶은 사람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니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폭력배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죽일 작정으로 손에 여러 무기를 들고 우리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이에 만족한 듯 보였고 여러 번의 주먹과 팔꿈치 공격을 날려 폭력배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순식간에 모든 불량배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불멸자는 우리 주인공의 향상된 전투 기술에 놀랐다. 혼란을 틈타 자오후는 도망치려 했지만 젊은이는 훨씬 빨라서 몇 초 만에 그를 따라잡았다. 한지는 자비 없이 악당의 가슴에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부패한 노인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가 생명 없이 쓰러졌을 때 자오후의 머리에서 조종하는 벌레가 나와 모든 소동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 생물의 경로를 예측하고 단 한 방에 주먹으로 끝장냈고 이것이 아직 괴물들의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러 명의 도시 경비대가 사무실에 도착했고 자오후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격분했다. 장면은 도시시장의 사무실로 전환되고 비서가 그에게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우리는 저그 이클립스 괴물들의 어미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의 몸을 조종하는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불쌍한 여자의 비명만을 들었다. 장면은 우리 주인공들에게로 돌아온다. 한자는 파란 옷의 여자에게 급히 스승님께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샤오웨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려 하자 젊은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훨씬 더 단호하게 다시 가라고 말했다. 우리는 감염된 시장이 경비대에게 도시 전역에서 우리 주인공 분대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 정치인은 사악한 표정을 짓고 우리 주인공들이 그의 함정에 그렇게 쉽게 빠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주인공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 체포되려고 건물을 떠나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마자 우리는 호버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한 노인이 젊은이가 체포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 미스터리한 노인은 일종의 압박 능력을 사용해 우리 주인공이 즉시 항복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주인공의 스승 리 수통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곧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나타나 스승은 그의 후계자의 생명이 큰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교수는 괴물 같은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며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후드를 쓴 인물은 호버보드를 탄 그 노인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의 복제품일 뿐이므로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리수통 스승은 웃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후드를 쓴 인물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는 아직 비장의 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린 징쉔이 나타나 한 잔을 도와야 하는지 물었지만 스승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대답했다. 장면은 의자에 묶인 우리 주인공에게로 전환된다. 그러자 날아다니는 노인이 도착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단호하게 어떤 죄도 부인했고 이에 노인은 그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악당은 젊은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계속 말했다. 그들과 합류하거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영원히 추방되거나 주인공은 그 남자와 그의 조직이 정신을 조종하는 저그의 책임이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의심을 확인해 주었고 그 저그들이 자신들의 비밀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한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거절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주인공이 묶인 채 교수대로 향하는 것을 보았고 한 목소리가 그의 슬픈 끝을 알리고 시장 있었다. 옆에 있던 아나운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시장은 한진의 팀이 이미 잡혔는지 물었다. 남자가 아니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은 무례하게 그의 말을 끊고 떠나라고 말했다. 앉아서 시장은 왜 끝이 아주 가까운데도 주인공이 그렇게 침착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 몇몇 구경꾼들은 한진을 아카데미에서 SSS급으로 각성한 영재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순간 시장이 무대 위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는 군중 속 사람들을 꽤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는 한 천재가 하늘로 보내질 것이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이 운명을 받아 마땅하다고 시장은 발표했다. 주인공이 도시의 평화를 끝내기 위해 괴물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모든 시민들이 시장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젊은이가 저지르지 않은 이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시장은 미소를 지으며 담당자에게 최종 처형 장치를 작동시키라고 명령했다. 빠르게 기계가 작동되었고 칼날이 주인공의 목을 향해 위험하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장치를 멈추는 버튼을 눌러 우리 주인공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진이 사막에서 구했던 여인 샹시팅이 그녀의 병사들과 함께 군중 한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시장은 상인 조합이 왜 그 도시 내부 문제에 끼어드는지 격분하여 물었다. 그 후 한진의 분대 전체가 친구를 지킬 준비를 하고 군중 한가운데에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리수통 스승이 그림자 속의 후드 쓴 인물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림자 속의 남자가 그 모든 드라마가 끝났다고 말했을 때 스승은 그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누군가 스승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적 조직의 리더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수통이 단서에 대해 묻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조직을 찾았다고 말했다. 장면은 우리 주인공들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들 주위의 군중은 누군가 처형을 중단시킨 것에 놀란다. 샹시팅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시장이 꾸민 거대한 계략이었다고 발표한다. 한진이 그들이 주장하는 악당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라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친다. 그 순간 우리는 해방된 우리 주인공이 손에 무기를 들고 고속으로 움직이며 인류의 선을 위해 싸운다고 선언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큰 화면에 한진이 여러 괴물을 물리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군중이 이것을 보자 그들은 매우 감명받는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노인이 도착하여 엄청난 힘을 내뿜으며 그의 우레 같은 목소리로 즉시 모두를 침묵시킨다. 주인공의 분대는 미스터리한 남자의 무서운 기운에 위협을 느끼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노인은 한진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기업의 임무이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노인은 하늘에서 거대한 손을 소환하여 우리 주인공을 으스러뜨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무언가가 거대한 손을 강타하고 그것은 공중에서 폭발한다. 노인은 놀란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미스터리한 총알이 그를 정통으로 맞히고 바닥에 쓰러뜨린다. 군중은 이 모든 것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샹시팅은 건물의 옥상에서 재빨리 도망치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발견한다. 그 직후 붉은 기운에 휩싸인 시장이 한 잔을 공격하려 한다. 주인공은 이 혼란이 사실은 자신의 스승이 꾸민 계략이라고 말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강력한 주먹이 우리 주인공을 향해 날아오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시장은 소년의 속도에 경악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의 어린 영웅은 이미 그의 바로 뒤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잔이 적의 얼굴을 가격하고 시장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정치인은 순식간에 패배했지만 그 순간 어미 이클립스 저그가
그의 이마에서 튀어나와 탈출을 시도합니다. 주인공은 그 생물을 공중에서 붙잡아 손으로 가볍게 으스러뜨립니다. 그는 군중에게 괴물의 잔해를 보여주며 사실은 사회에 침투한 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웅이 연설하는 동안 스승 리슈퉁이 그의 뒤에 나타나 경험이 어땠는지 묻습니다. 스승은 한잔이 마침내 삶과 죽음의 차이를 경험했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청년은 다음번에는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리슈퉁은 제자를 축하하며 도시에서 마지막 사악한 벌레가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적들이 신문 받기 전에 제거된 것을 아쉬워할 뿐입니다. 스승은 도시의 수호자들 사이에 침투한 비밀 결사에 대해 언급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불멸의 이판이 나타나 붉은 머리 소녀 홍잉웨이의 시신이 마침내 발견되었다고 일행에게 밝힙니다. 이 소식에 한자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가 그녀를 어디서 찾았는지 묻자 불멸자는 해변 근처 바다에서 여러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대답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여러 개의 관이 보이고 그중 하나 안에는 붉은 머리 소녀가 생명 없이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얼굴이 변하며 검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떠지고 입에서 생물이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소동이 있고 얼마 후 우리의 영웅들이 모두 함께 평화롭게 점심을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팀원이 시스템에서 3레벨로 승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리링젠도 그들을 따라잡아 3레벨로 진화했고 샤오웨는 여러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한잔에게 계약을 제안하지만 그는 진화할 수 있도록 신성을 가진 정령과만 계약한다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스승 리슈퉁은 도시 안에서만 싸우며 최대한 진화한 한잔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소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제자를 수년간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던 전장으로 바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된 훈련 임무이기 때문에 소녀들의 이상적인 훈련 장소는 다른 곳이므로 이번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장면은 쉴 새 없이 포를 발사하는 대포로 가득 찬 거대한 벽으로 전환됩니다. 여러 마리의 거대한 뱀들이 포화에 맞고 있으며 땅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여럿 보입니다. 그때 샤오요와 장이라는 두 남자가 그 전투에서 팀이 입은 최근 손실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논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며 특히 분대에서 이미 2명을 잃었기 때문에 긴급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헬리콥터 한 대가 그곳에 착륙하고 주인공 한 잔이 전투 준비를 마친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주인공은 그곳에 있는 두 병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가 정령을 데려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곳은 매우 위험한 전장이었고 비무장 상태로 돌아다니면 분명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병사 모두 우리의 영웅을 자신의 팀에 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둘은 신참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발의 병사가 양보하고 청년을 불러 나머지 팀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한잔이 합류할 분대의 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장은 다른 신병들인 카이시판과 시샤오첸도 소개했습니다. 금발 소녀는 즉시 대화를 가로막으며 지난 임무에서 흠뻑 젖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으려 했지만 옷감에 걸려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주인공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진이 그녀가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자 그 후 소녀는 그에게 다가가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금발 소녀는 대장에게 저 사람이 팀의 신병이냐고 물으며 그가 인간 형태의 정령을 데려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일행에게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선물을 좀 가져왔다며 도시 금고에서 가져온 여러 귀중한 물품들을 한꺼번에 꺼내놓았습니다. 모든 신병들은 받은 물품에 매우 흥분하며 주인공의 관대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카 조종사이며 일반적인 방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은 말을 이어가며 신병들에게 즉시 다음 임무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장이 멀어지자 우리의 영웅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정말로 메카 조종사인지 물었습니다. 신병 중 한 명이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장의 전투 파트너가 죽은 후 전쟁에서 계속 싸우기 위해 메카 조종사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활기찬 대화는 곧 감자 자루를 던지며 나타난 대장 자신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한잔이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묻자 대장은 후손들을 끊으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의 주인공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장은 상황을 설명하며 인간보다 1만 배나 빨리 번식하는
괴물인 아자키 일족의 뱀들을 제거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번식률 때문에 한 달 전까지 그 지역에서 전쟁에 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도자 웨이칭의 귀환으로 인류에게 유리하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이칭이 이 생물들을 많이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행의 임무는 바로 이 탈출한 뱀들의 둥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장면은 곧 어두운 숲으로 바뀌며 괴물의 둥지를 사냥하는 우리 일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지는 마침내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저 위 높은 곳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는 거대한 피부처럼 보이는 매우 이상한 직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기괴한 물질은 숲 전체에 퍼져 거의 모든 나무를 덮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은 그것이 이자키 뱀이 레벨업할 때마다 일어나는 과정인 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역겨운 직물 깊숙한 곳에 괴물의 알이 숨겨져 있다고 모두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직후 수많은 알들이 위에서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며 땅으로 직접 떨어졌습니다. 로봇 갑옷 안에서 대장은 이 뱀들이 거대하며 알들은 죽은 피부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곳이 정말로 그들의 목표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크게 놀란 것은 알들이 떨어지는 도중에 저절로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일행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알에서 방금 들려온 이상한 소리가 무엇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알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동안 같은 방향에서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의 음압은 너무나 강력해서 대장이 조종하던 무거운 갑옷을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대장은 결국 절벽 끝에서 떨어졌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동료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한지는 기계의 금속 팔을 붙잡고 엄청난 힘으로 로봇을 절벽 위로 다시 던져 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대장은 안전하게 땅에 착지했고 저 어린 신병이 어떻게 그런 신체적 힘을 가졌는지 경외감에 휩싸여 궁금해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우리의 영웅이 그 끔찍한 심연으로의 추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완전히 망연자실한 갑옷 조종사는 소년의 운명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두가 안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 절벽 가장자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웅이었고 그는 다시 올라가기 위해 빨리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팀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이 무사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다가오자 대장은 한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려 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알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 마리의 뱀들이 매우 빠르게 일행의 위치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는 이들이 갓 태어난 이자키, 일족의 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대장은 즉시 모두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털이 많은 신병과 금발 소녀는 사방에서 나타나는 터무니없이 많은 새끼 뱀들의 눈에 띄게 겁을 먹었습니다. 괴물들은 일행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고 대장은 갑옷의 힘을 이용해 직접 짐승과 맞섰습니다. 그 장면에 겁에 질린 금발 소녀는 이렇게 엄청난 수의 뱀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긴장의 순간 주인공은 그의 특별한 반지를 활성화하여 일행 전체 주위에 거대한 보호오라 장벽을 세웠습니다. 뱀들은 멈춰서서 혼란스러워하며 보호받는 일행을 관찰할 뿐 공격할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대장 역시 그저 자신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하는 정지된 뱀들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대장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며 갑옷의 무기를 사용해 저 뱀들을 불태우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장은 반응하여 메카의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모든 뱀을 불태우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계의 파괴적인 화력에 완전히 감명받았고 이전에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한진을 축하했습니다. 대장이 마침내 모든 짐승을 소각한 후 그는 그 청년이 다른 귀족들과 달리 전혀 거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로봇의 화면에 붉은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진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대장은 다른 팀의 둥지 소탕 임무가 전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들 역시 분명히 실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자키 일족의 뱀들이 인간 증원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인공에게 반지의 힘을 사용해 뱀들을 그들 쪽으로 유인하여 미끼 역할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지는 자신들만으로 모든 뱀을 제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도망치지 않으면 뱀들이 분명히 그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15등급 아자키, 부족둥지, 수호, 뱀이
일행 뒤에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체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모두가 그 거대한 크기에 경악했다. 하지만 한지는 즉시 소리치며 모두에게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이 말을 듣고 그룹에 있던 두 신입 대원은 그런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 이 위급한 순간 대장은 온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무기를 사용해 동료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그 공격은 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했고 뱀은 거대한 송곳니를 사용해 재빨리 로봇 갑옷을 붙잡았다. 그 직후 거대한 괴물은 엄청난 힘으로 대장의 로봇을 으스러뜨렸다. 간신히 대장은 기계 안에서 살아남아 탈출했지만 결국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 후 괴물은 도망치는 두 신입 대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야수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동안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주인공이 이전에 주었던 아이템의 마법 방패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목숨을 잠시나마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뱀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부식성산을 뱉었다. 그 공격은 마법 보호막을 녹여버렸고 두 팀원을 완전히 분해시켰다. 우리의 영웅 한자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분노에 차, 끔찍한 증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괴물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그 생명체는 맹렬하게 돌진하며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청년은 마지막 순간에 간발의 차로 탈출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것을 보고 한지는 마법검을 소환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리케인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뱀은 청년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주인공에게 독침을 발사하여 즉시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가 아직 쓰러져 무방비 상태인 동안 뱀은 기회를 틈타 갑자기 공격하여 한진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 뱀이 그를 삼키기 전에 거대하고 빛나는 공격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생명체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했고 그것은 완전히 생명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 직후 공양진이라는 이름의 파란 드레스를 입은 신비로운 여인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차분하게 주인공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한진이 매우 인상적이고 심지어 자기 타입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알려진 추방된 구역에서 직접 왔다고 설명했다. 한자는 이 유명한 추방자들의 도시가 사실상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여성의 상태를 보았고 그녀가 팔랭크 발키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파란 옷의 여인은 날렵하게 청년의 뒤로 뛰어들어 그의 검이 지닌 마법 공명을 칭찬하며 이제부터 한진을 자신의 서포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년은 그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여자는 3레벨 따위가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진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 그녀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단순히 자신의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자는 강제로 그를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강요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름다운 전사는 그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동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키 뱀의 둥지를 섬멸하는 현재 임무를 완수하는데 그녀가 도와준다면 그녀의 서포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조건을 듣고 강력한 전사는 주저없이 청년을 돕기 위해 자신의 힘을 빌려주기로 동의했다. 영웅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남은 뱀들을 찾을 수 있는 지역 지도의 몇몇 전략적 위치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여자는 괴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때 이상하고 매우 어두운 연기가 그녀의 등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그림자는 끔찍한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고 전사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 거만의 영혼은 주인공을 도망치게 하려 했지만 괴물이 여자를 완전히 지배했고 그녀는 청년을 죽이려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재빠르게 한자는 다시 마법검을 소환하여 거대한 정화의 힘을 발휘했고 그 어두운 괴물의 족쇄에서 젊은 여인을 해방시켰다. 파란 옷의 여인은 정신을 차린 듯했고 꽤 혼란스러워하며 청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마법을 사용했는지 물었다. 그는 차분하게 몸의 부정적인 효과를 치유하고 억제하는 마법일 뿐이라고 대답한 뒤 즉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공양지는 9레벨 벌레에 감염되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몸을 조종하여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분노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은 감염 부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전사는 블라우스를 내리기 시작하여 등에 있는 큰 흉터를 드러냈다. 한지는 여자의 등을 만지고 치유 마법을 흘려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를 완전한 황홀경에 빠뜨렸다. 그는 힘이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 그녀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보기로 결심한다. 거대한 생명에너지의 가마솥이 갑자기 나타나 여자를 감싸기 시작하며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 치유 과정은 전사를 매우 기쁘게 하는 듯했고 그녀는 주인공이 매 순간 자신을 계속 놀라게 한다고 말했다. 환자는 감염이 이미 50% 치유되었지만 이 재생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벌레들로부터 많은 생명에너지를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렸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로 결심한 소녀는 화제를 바꾸어 지금 당장 뱀 섬멸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소년의 팔을 단단히 잡고 두 사람은 날아올라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장면은 린징슈안의 팀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드론이 숲 지역 전체를 비행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는 화면을 통해 벌레 군단이 전쟁에 매우 잘 대비되어 있음을 관찰하고 병사들에게 상부의 명령은 그저 기다리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알린다. 숲으로 돌아와 우리는 매우 높은 바위 위에 자리 잡고 모든 뱀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우리의 영웅을 본다. 그러자 한지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괴물들 한가운데에 온 힘을 다해 착지했고 땅에 큰 폭발을 일으켰다. 파란 옷의 여인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소년이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군사 통제실에서는 모두가 보안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영웅이 둥지를 침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가 단지 불필요하게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인공이 믿는다. 야수들을 향해 여러 차례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것을 보지만 그조차도 뱀들의 터무니없는 저항력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괴물들은 결국 사방에서 한진을 포위한다. 하지만 이 위급한 순간 파란 옷의 여인이 마침내 행동에 나서 야수들에게 파괴적인 레이저를 발사한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생명체들 중 여러 마리를 조각내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도 뒤처지지 않고 그의 비전 무술의 세 번째 관문을 열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허공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여자를 그의 힘에 눈에 띄게 놀라게 한다. 한편 통제실에서 린징슈아는 카메라를 통해 신비로운 여인이 공양진임을 알아보고 그녀가 최근 당국에 의해 패배한 위험한 악당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전장으로 돌아와 우리의 역동적인 듀오는 이미 그 둥지의 모든 뱀을 물리쳤고 한지는 전사의 치유에 사용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남은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기로 결정한다. 청년은 다시 그의 신비한 가마솥을 소환하고 공양진에게 마지막 치료가 드디어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러자 여자는 준비를 하고 빛나는 치유액이 그녀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몸속에서 과정에 강한 마법 반응을 느끼며 얼굴을 찡그린다. 우리는 검은 가시가 여전히 여자의 등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녀는 주인공에게 그것을 단번에 뽑아달라고 부탁한다. 가마솥은 전사의 몸 안에서 남은 모든 사악한 에너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추출 과정 동안 큰 고통에